1997년 11월의 어느 밤, 대한민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극비리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불이 꺼진 창밖으로 서울 시내 불빛이 평소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실무자들 수집하러 가세요. 저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보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잔치는 끝났다. 이긴가? 그리고 며칠 후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직접 살아냈거나 혹은 부모님의 이야기로만 들어봤을 그 사건.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읽히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신호들이 먼저 있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기세등등한 나라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수출은 매년 쑥쑥 늘어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전 세계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으니까요. 거리에는 새 차들이 넘쳐나고 강남에는 새 아파트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백화점은 주말마다 인산이네였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화려한 시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아주 조용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들, 그러니까 당시 한국의 재벌 그룹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을까요? 그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사업을 키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에서 다시 담보를 잡아 또 대출을 받고 그걸로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드는 구조였습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빚을 굴리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은행들은 이 기업들이 워낙 크다 보니 설마 망하겠냐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내줬습니다. 당시 한국 대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무려 400%에 달했습니다. 자기 돈 1원으로 4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 구조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반도체 가격 폭락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는데 1996년 반도체 국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 개당 15달러를 넘기도 했던 D램 반도체 가격이 1996년에는 1달러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주력 수출품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빚을 감당할 여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 전체로 보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996년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약 4.7%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한국이 해외에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버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단기 외채의 급증이었습니다. 기업과 은행들이 해외에서 단기로 달러를 빌려와서는 국내에서 장기로 굴리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단기로 빌린다는 건 금방 갚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 돈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정작 갚아야 할 때 손에 돈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97년 기준으로 한국의 단기 외채는 약 6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반면 당장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는 훨씬 적었습니다. 이 간극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의 외국계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1996년 말부터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었고, 일부는 조용히 한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이 움직임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물줄기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97년이 시작됐습니다. 1997년 1월 한보철강이 부도를 냈습니다. 자금난을 겪어오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재계 서열 14위의 대기업이었습니다. 한보는 당진에 대규모 제철소를 짓겠다며 막대한 돈을 빌렸고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5조 원이 넘는 부채를 남기고 무너진 겁니다.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3월에는 산미그룹이 쓰러졌습니다. 특수강 분야 대기업이었는데 역시 과도한 차입 경영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7월 기아자동차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위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 기아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였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었으며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기아가 흔들린다는 소식에 시장은 공황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 국제 무대에서도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차례로 흔들렸고 투자자들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본 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연달아 쓰러지는 대기업들, 그 기업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준 은행들, 급격히 줄어드는 외환보유고. 이걸 본 투자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도 위험하다. 그 순간부터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치솟는다는 건 그만큼 달러를 구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건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11월이 되자 상황은 극도로 긴박해졌습니다. 공식 발표된 외환 보유고는 약 300억 달러였지만 이미 선물 계약이나 단기 채무 상환에 묶인 돈을 제외하고 나면 당장 쓸 수 있는 가용 외환은 고작 수십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억,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그 돈은 며칠 버티기도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나라가 가진 달러가 진짜로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녁 뉴스를 통해 전국에 전해졌습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급한 예안 확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자금 지원 체제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날 밤 TV 앞에 앉아있던 많은 국민들은 화면을 보면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았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올림픽을 열고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 자부하던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12월 IMF와의 협약이 정식으로 체결됐습니다. 총 5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한국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금리를 대폭 높여야 했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낮춰야 했고 부실한 금융기관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조건들은 경제적으로 필요한 처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금리가 치솟자 돈을 빌려서 운영하던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쇄부도가 이어졌습니다.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그 납품을 맡던 중소기업이 함께 흔들렸고 그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1998년 실업률은 7%를 넘어섰고 실직자 수는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장 어두운 시절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8년 1월 KBS에서 조용히 시작된 캠페인 하나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됐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가진 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은행과 수거장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줄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결혼 때 받은 반지를 손에서 빼들고 온 주부, 선물로 받아둔 금 열쇠를 봉투에 담아온 노인, 아이의 돌반지를 꺼내온 부모, 그리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을 들고 나타난 운동선수들. 이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고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35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의 양은 227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1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나라가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부치를 들고 나온다는 건
역사 속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외신들은 코리안 미러클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각 그룹들은 핵심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거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도 부실 자산을 털어내고 내부를 다잡았습니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켰고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조금씩 체력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수출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 덕분에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진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수출이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빠른 속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경제성장률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 11.3%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위기 이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반등이었습니다. IMF는 당초 한국이 차입금을 모두 갚으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IMF에서 빌린 돈을 예정보다 3년 이상 앞당겨 전액 상환 완료했습니다. IMF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0대 재벌 중 절반이 넘는 16개의 그룹이 해체되거나 사라졌고 대우, 쌍용, 한라 같은 이름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은 독립적인 리스크 기준을 갖춰야 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 고용 형태도, 금융 구조도, 대기업의 모습도 상당 부분 그 구조조정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 하나만 봐도 그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느껴집니다. 위기 당시 쓸 수 있는 달러가 고작 수십억 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지금은 4천억 달러를 웃도는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그 겨울의 경험이 지금의 이 숫자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 세대 간 격차, 양극화처럼 그 시절의 그늘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IMF 사태는 완전히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코스피 6000을 찍고 세계 시가총액 13위인 삼성전자를 보유한 국가로 IMF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금반지를 내놓았던 어머니들과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던 아버지들, 그리고 실직의 아픔을 견뎌낸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성장 뒤에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시절을 직접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